자, 안녕하세요. 포양중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5강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요 주제로 한번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강 체크체크를 해설해야 되지만 요건 역시 그 다음 강의에서 묶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시작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세자호는 평시 명명하고 겸손하며 교성과 우애가 두터우며 인품이 너그러워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평안도 강계로 가서 신철 장군에게 이 교지를 전하거라. 그럼 너를 임금처럼 떠받들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 흩어진 관군들과 각 지역 의병들을 모아 결사항전의 틀을 다지거라. 소자, 이매형님을 두고 세자가 된 것도 가당치 않은데 어찌 그런 대업을 맡을 수 있겠나이까? 왕이가 정말 왕이 되면 명으로 따라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세자 책봉에도 반대했는데. 일단 무사히 돌아와야 되겠지. 사라사들 말이오. 하지만 전란 중이니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어.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돌아보지 말거라. 상가께서 떠나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요. 약조를 지키시오, 약조를. 영변부사는도 이미 내뺐네. 세자좌를 모실 병력이 충분하겠는가? 정녕 세자좌만 가시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신랄한 자들이 주상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함께 부추겨 도망칠 생각만 하다니 내 이 죄를 반드시 묻겠다. 뭐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누군가 저들. 북방에서 온 놈들인데 정규군이 아니옵니다. 주상전하께서는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라고 하시고 대신 세자전하께서 분조를 맡아 이곳에서 결사항전하실 것이다. 분조라니 말이 되어 그게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조정을 어찌 굴러가는단 말이오. 어찌란 짓이냐. 길을 틀어라. 이런 길이 들어야 빨리 들어. 밀지 말라고. 가라앉아! 비켜! 백성을 왕은 필요 없어! 물러서라도! 다들 끌어내! 바로 끌어라! 평생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진짜 무관지역이 여기 있었군.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임진왜란이 왜 발생했는지 전개 과정,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 이미 왜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빠르게 갈게요. 저번에 좀 많이 길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 자, 조선 내부에서 여러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읽어보시면 살인과 흥구가 대립했었고 그 다음에 서인과 동이 대립한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여러분 전국시대로 분열되었던 상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통일되었었죠.
자, 전국시대를 제패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자, 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가?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외란이 발생한 16세기 말 동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부터 볼까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어요. 자, 여러분 전국시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각지에서 여러 가지 군사정권이 수립됐던 시기가 있거든? 그게 전국시대예요. 굉장히 분열됐던 시기죠. 자, 이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던 거야. 자, 이런 상황. 자, 통일할 때쯤 되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한테 뭘 얘기하냐면, 조선한테, 우리 수교하고, 같이 명나라 치자, 뭐 이런 제의를 하려고 해요. 통신사를 보내달라, 막 이런 요청하거든요. 근데 조선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막 오랑캐로 여기고 막 이랬기 때문에 쉽사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몇 차례 자꾸 막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당장 수교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정세를 한번 알아보자 하고 통신사를 파견해요. 겸사겸사 해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두 사람이 대표로 해가지고 통신사 가서 일본의 정세를 살펴보고 오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다른 거야, 여러분.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일본이 지금 막 군사를 정비하고 막 배도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이들이 침략할 수 있다,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반면에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내가 봤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사람은 뭐 침략할 깜냥이 없다.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대비해 마라. 근데 결정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쳐들어오겠어? 대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거야. 그렇게 막 그동안 해안가에 성벽도 쌓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게 다 중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당시에 되게 국방력이 약화된 상황이었어. 왜냐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뭐 사군 육진 개척도 있고 뭐 쓰시마섬 토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큰 전쟁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뭐 대외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군역 제도가 많이 좀 문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좀 특히 양반은 원래 그러니까 군대에 안 갔고요. 그 다음에 많은 또 하층민 같은 경우는 농사 짓기에도 바쁜데 군대에 가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나 대신에 딴 사람 보내는 막 그런 제도도 있었거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사 제도가 많이 좀 문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실전 경험도 적고요. 다음 그런 와중에 김성일의 의견 때문에 전쟁 대비도 미흡했어. 막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일본은 반대로 전쟁에 대한 경험도 워낙 많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시기에 또 하나 여러분 배경 지식 하나 알면 좋은 게 서양에서 대항해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이제 서양 세력이 접근해 왔거든요. 근데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태평양에 더 가깝잖아. 그래가지고 서양 세력이 일본한테 와 있었어, 당시에. 그래서 포르투갈 쪽하고 좀 교류를 하던 상황이거든. 그래서 일본한테는 좀 더 무기도 신진화돼 있어요. 선진화돼 가지고 총이 있었어. 조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활 중심이었죠. 활과 대포 중심의 그런 군사였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이제 발생이 하죠. 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전쟁의 시작. 자, 초기 전황은 어땠는가? 여러분 이미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자, 1592년 4월 14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죠. 자, 부산진이 함락당하고 동래성이 함락당해요. 자, 이때 많은 이제 부산 쪽의 관리들이 저항을 했지만 다 죽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일본은 군대를 3개로 편성해서 3갈래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은 급하게 일단은 신립장군을 파견해요. 그래서 저기 이런 문경세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있는데 이쪽에 신립이 가가지고 막으려고 했지만 좀 신립장군의 판단은 원래 언덕에서 막는 게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소수의 병력으로 막는 게 나은데 이 사람은 평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탄금대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일본은 조총병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병하고 이제 활 쏘는 보병 이런 거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총병한테 말이 막 달려들면 승산이 많이 없었겠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대피를 하게 되고, 자, 일본군은 1592년 5월 2일에 한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초에 한양을 점령하죠. 자, 여러분 봐봐요. 4월 14일에 부산에 상륙하고 5월달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 당시 왕은 선조였어요. 자, 선조는 일본군이 이 한양에 당도하기 한 3일 전쯤에 이미 피란을 결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군이 여기 점령했을 때 한양을 떠나서 선조는 평양 쪽으로 도망갔어요. 예, 도망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군은 이쪽으로 가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갔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 특히 이쪽 평양 쪽으로 간 군대가 그 이상으로 진격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외교를 막 처음에 통일한 이후 히데요시가 막 정면과도를 운운하면서 나 명나라 치러 갈 거다. 그래서 길을 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뭐 그래서 원래 공적인 목적은 명나라까지 가는 게 목적일 거야. 실제로도 아마. 근데 그 이상 가지 못했거든요. 자, 왜 못 갔느냐. 자, 그거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가는 게 다 막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시면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이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전쟁을 하려면 먹는 게 중요해요. 그쵸? 군량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일단은 진격을 해서 많이 장악하는 게 목적이지만 군량미가 필요하니까 이쪽 호남 지역도 장악할 필요가 있어. 육군도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진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군도 이쪽으로 진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군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수군도 굉장히 중요해요. 육군으로도 군량미를 여기서 확보해서, 여러분 육군으로 군량미로 이쪽에서 여기 장악하면 확보해서 이쪽으로 공급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수군은 더 중요한 건 배로 많은 쌀을 실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곧바로 보급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다 차단된 거야. 도대체 누가 차단했을까요, 여러분? 선조는 이렇게 도망가기 바빴는데.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관군이 힘을 못 쓰긴 못 썼지만 그나마 여러분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있죠? 김시민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이끌었죠. 그래서 초반부에 다른 육지에서의 관군은 많이 패퇴하는 반면에 그래도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많이 이제 일본 수군을 격퇴했죠. 특히 하객진이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곧 영상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이 이끈 진주성 전투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진주성이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저기 전라도로 넘어가는 그 경계 있잖아요. 경상도 쪽에 그 성인데, 자, 여기서 일본군을 막아내죠. 자, 그러면 특히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좀 보고 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1, 2차 출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서해로 가려는 일본군의 바닷길을 막는다. 해전에서 잇따른 패배 소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급기야 일본 수군 최고의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특명을 내린다. 이 칼로 이순신 그놈을 베어버리라고 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와키자카는 본래 수군이었지만 개전 초기 육전에 참여해 조선군 수만 명을 격파하기도 했다. 장소와는 다르오. 우리 일본 수군의 위신이 뭐가 되겠소이까? 이른 세척에 최정의 함대를 거느린 와키자카는 통영과 거제 사이의 좁은 바다인 견내량을 가득 메운 채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견내량은 폭이 매우 좁아 이곳에서의 전투는 조선 수군에 불리했다. 이순신은 대여섯 척의 군선을 적진으로 보낸다. 일본 함대를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 조선 수군을 발견한 일본군은 조총으로 공격해왔다. 조선 수군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주력 함대가 있는 넓은 바다로 퇴각을 하는데 이순신의 작전은 주요했다. 일본 수군이 퇴각하는 조선 수군을 추격하며 한산도까지 따라 나온 것이다.
넓은 바다에 이른 일본군은 당황하고 만다. 하계 날개 모양을 한 조선 수군은 일본 함대를 순식간에 에워쌌다. 일제히 적 앞에서 급선회하며 적선을 향해 총통을 쏘아댔다. 거북선은 적선들 사이로 돌진하며 일본의 진영을 흐트러뜨렸다.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포격에 일본의 적선들은 순식간에 부서졌다. 일본 함대 59척이 격침되고 수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산 대첩에서의 패배 이후 일본은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포기하고 만다. 예.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통쾌한 승리, 한산대첩이었군요. 조선 전선은 한 척의 손실도 없었는데 일본 전선은 73척 중에 59척이 격침당했다. 이번에도 한 척의 손실도 없었어요. 예, 이러면 진짜 압도적인 승리네요. 거죠, 네. 진짜 해전다운 해전이었네요. 네. 예. 네. 그 당시에 그 일본 수군을 이끌었던 그 와키자카 야사루는 결국 이때 이제 그 겨우 그래도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해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때 해초, 이때 미역으로 이제 그 네. 보이는데요. 이거를 먹고 연명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탈출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와키자카의 이 가문에서는 지금 또 이 한산도 해전이 일어나는 날 미역을 먹는 이런 그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요. 또 우리는 생일에 이제 미역국을 먹는데 패전일에 먹는 미역국에 막 스낵됐을까요? 굉장히 썩겠죠? 먹으면서 뭔가 그 실패를 잊지 말자.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관군이 그나마 좀 활약을 했지만 역시 좀 관군의 활약은 좀 미미한 건 있어요. 특히 육지에서는. 자, 이때 의병과 승병이 많이 활약해가지고 일본군을 많이 지연시켰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승병은 스님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병은 민간 병사들인데 뜻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홍위 장군 곽지호가 유명하죠. 홍위 장군 홍삼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홍위 장군이 왜 홍위 장군이냐면 빨간색 군복을 입고 싸웠다고 해서 홍위 장군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자, 그 다음에 스님 병사로는 뭐 사명대사, 서선대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곽지호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우가 곳간문을 활짝 열었다. 뜻만으로는 군사를 이끌 수 없었다. 자금을 동원해야 했다. 사실 그의 집안은 꽤 이름난 부호로 재산이 수만 금이나 될 정도였다. 하지만 곽재우는 전 재산을 전부 의병 활동에 내놓았고 정작 그의 가족들은 곧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이런 곽재우를 믿는 의병들은 늘어만 갔다. 무려 2,000명의 의병이 그에게 자원했다. 계기는 정암진 전투였다. 곽재우의 가장 큰 승전이 바로 정암진 전투다. 임난 초기 곽재우는 이곳 정암진과 세간리에 지휘본부를 두고 의령을 수비했다.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곡창지대인 전라도 침공을 시작한다. 외장 안곡고지 애계이의 정예부대 2,000명이 의령과 남원을 거쳐 전주로 침입할 계획이었다. 왜군은 선발대를 정암진에 미리 보내 높고 건조한 곳에 말뚝을 박았지만 그 모습을 곽재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전면전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표지로 삼았던 말뚝을 따라 왜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경악을 하고 만다. 진창에 발이 묶인 것이다. 말뚝은 곽재우에 의해 엉뚱한 곳에 옮겨져 있었다. 당황한 왜군은 곽재우의 기습 공격에 전멸했다. 하지만 왜군과의 전투가 그렇게 수월할 리만은 없었다. 곽재우는 게릴라전에 강했지만 적을 교란시킬 좀 더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다.
곽재우는 10여 명의 장수들에게 홍의를 입히고 그처럼 백마를 타게 했다. 그리고 매복시킨 뒤에 곳곳에서 나타나게 했다. 적군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어떻게 곽재우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야말로 귀신 같은 존재였다. 곽재우는 필사적으로 낙동강을 지켰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의 보급로 차단이었다. 총이 있더라도 먹지 못하면 싸울 수 없다. 의병들은 왜군의 숨통을 더욱 조여나갔다. 적군은 6개월치의 군량미를 준비해왔다. 의병들은 이마저도 습격해 운반하던 식량마저 남김없이 빼앗았다. 그러자 잔인한 보복이 이어졌다. 양민을 학살한 것이다. 죽은 사람의 머리를 매달고 그 시체를 심리나 나열해 살아남아도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곽재우는 이에 분개해 적의 주둔지인 현풍성으로 진격한다. 그런데 적진으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마주 보이는 산에서 병사들에게 5개씩의 횃불을 들게 했다. 병력을 과장시킨 것이다. 또 진과 꽹과리를 치며 하늘에서 내려온 홍의 장군이 여기 와 있으니 내일이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곽재우의 이름이 퍼지면서 홍의 장군이 지키는 경상우도는 왜군들이 넘볼 수 없는 곳이 됐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이 곽재우 같은 사람들의 활약을 보고 오셨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병참선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호남으로 넘어오는 그런 일본군을 막아냄으로써 일본군의 그 이상의 진격을 막아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 승병들의 여러가지 전국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일본군이 더 진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선조는 당시에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명나라가 곧바로 이제 군사를 파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면가도라고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요청했었잖아. 우리나라는 그걸 거부했지만 명나라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선하고 일본이 이렇게 짜고 우리 치려고 한다. 뭐 이런 의심을 좀 품었거든. 그래서 바로 도와주지 않다가 나중에 천천히 도와줘요. 그래서 어쨌든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우리도 관군을 조금 다시 정비한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결성되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반격해가지고 평양성 공격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막 곧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나라랑 일본이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전쟁이 끝났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여러분 1597년쯤에 96년, 97년 이때 정유재란이 다시 발생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발생했던 게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뭐 명량해전, 노량해전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물론 육지에서도 다시 이때는 관군이 좀 준비가 돼 있었거든. 그래서 이때 일본군이 호남 지역을 많이 좀 유린하고 다녔지만 어쨌든 끝내 육지에서도 우리가 이겼고요. 수군은 특히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해가지고 12척, 13척의 그 배를 다시 규합해서 명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에 퇴각하는 일본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또 막 많이 섬멸했죠. 그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뭐 죽게 되지만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일본군이 퇴각하게 된 건 육지에서도 많이 패퇴했고 수군도 많이 패퇴했고 이런 와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군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임진왜란 도대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요걸 조금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쌤이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자, 일단 일본. 자, 우리나라는 자, 일단 우리나라 보시면 국토 전체가 다 황폐화가 돼요. 우리나라 문화재도 많이 유실되고요. 일본이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많이 막 불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조는 뭐 별다른 거 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게 되고요. 광해군이 정권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은 에도 막부가 수립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많이 뺏어간 어떤 사람들이나 문화재를 바탕으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돼요. 에도 막부를 수립한 건 여러분 참고로 도쿠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하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참고로 하나 더 아실 거는 나중에 어쨌든 일본한테 뺏긴 문화재나 많은 포로들 있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가 또 데리고 있던 일본 측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달갑진 않지만 일본한테 통신사 파견해서 국교를 나중에 다시 재개하고 포로들을 다시 송환하고 그렇게 하는 이후의 흐름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의 흐름에 또 중요한 건 북방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북방에서 원래 여진족이 있었거든요. 자, 이 여진족이 세력을 좀 키워서 후금이 돼요.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자, 이 후금이 되는 그 반면에 명나라 같은 경우는 세력이 쪼그라들어요. 자, 우리나라를 도와주다가 국력을 많이 소모하거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후금이 명나라랑 한판 붙으려고 해요. 나중에 중국을 노리면서 내려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 정권은 어떤 결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 조선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6강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5강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